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 12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대부분 언론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한 취재나 검증에 대해서 그러는 와중에 12월 14일 YTN에서 김건희 씨가 교수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고 수상 경력도 거짓이었다. 이 보도 이후에 언론들이 적극적인 검증 보도들이 잇따른 점, 그리고 YTN이 이렇게 보도한 게 사실로 밝혀지고 일요일 김건희 씨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수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한 그런 회견을 했는데요. YTN이 이렇게 대선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자의 그 공적 사항과 관련된 검증 보도에 물꼬를 트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보도를 하셨다. 이러한 적극적인 취재와 대선 후보 또 배우자 또 관련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관련 보도입니다. 20대 종부세가 2억 원, 제가 2% 부자인가요? 라는 제목을 달았던 기사입니다. 이때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 20대가 아니 어떻게 종부세를 2억 원이나 내지? 그리고 어떻게 20대가 어떤 소득으로 2% 부자가 됐지?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고 종부세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부과된 걸로 오해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청년은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YTN 보도에서 호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 20대 청년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 20채를 상속받은 그리고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가 2억 1,19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20여 채나 주택을 보유한 그 갭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종부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반대 오히려 YTN 보도에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종부세의 과다 부과의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한 것은 매우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내부에서 충분히 디스킹 과정에서 걸러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2021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방송심의 접수 사례를 보면 2위로 YTN이 1,330건입니다. 물론 YTN이 보도의 영향력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면서 논란이 돼서 1,300건이 넘는 방송심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1,330건에 대한 그 사례 분석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는 그 담당 기자랑 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아무래도 공감 못할 사례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휴일에 나가면서 그 사실 시청자 전화 그리고 모니터 단의 지적 그리고 또 댓글로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항의성 댓글들이 이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국장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 의식을 공유했었고요.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그 시시콜콜로 제가 직접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담당 기자의 그 해명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방심이 그 건이 이제 1,330건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제 이유 없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정 제재인데 법정 제재로까지 간 것은 극히 일부에 드물다. 그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지금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TN이 최근에 아마 15일부터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특보 체제를 재가동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워낙 급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유지해 오셨던 YTN 특보 체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주로 이제 확진자 숫자, 신규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뭐 이런 이제 발생적인 현황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중심으로. 이게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19도 결국에는 뭐 독감이나 감기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인류가 맞아야 되는 백신이 또 하나 는 것이다. 이제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숫자 중심의 중대성 특보 체제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은 아마 YTN 내부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숫자 중심으로 중계하는 특보 체제는 다음 감염병 사태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다른 유수의 매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숫자 중심으로 중계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종합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방역 정보 또는 그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안적인 고민이 내년부터는 조금 필요해서 다음 감염병 또는 재난 사태에서 YTN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안적 고민도 있겠고, 뭐 이번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진행되면서 드러났던 국내 그 의료 시스템의 한계들, 또 공공 시스템 아주 대단히 취약한 그 공적 시스템에 대한 보완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문제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또 높은 수준에서 전문성을 갖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뭐 인력 그리고 자원이 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문제의식 자체를 진지하게 수용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슈는 팩트 Y에 대한 의견입니다. 뉴스에서는 따로 다루지 못하는 사항들 혹은 딱히 뉴스로 분류되기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 관련 팩트 체크 이슈들이 보면은 선거 홍보에 관한 이슈, 뭐 특정 지역에서의 지지율과 득표율과의 관계, 가족의 허위 정보 관련해서 후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한 그런 팩트 체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들이 팩트 Y 자체가 대부분 조금은 가볍게 취급되다 보니까 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도 흥미 위주로 이슈로 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들이 토론회 같은 곳에서 나와서 하시는 그 정책 발언 등에 대해서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팩트 체크가 바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YTN이 정책 관련 발언을 팩트 체크한 경우는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비해서 주식 배당이 많지 않다는 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한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도 팩트 체크 코너의 시간 제한 때문인지 매우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그들의 정책 제어 발언에 대해서 훨씬 더 꼼꼼하게 팩트 체크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시청자위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칭찬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요. 다만 그 내부 인력의 한계로 지금 현재 그 팩트 Y를 전담하는 팀이 5명이 돼 있고 또 그 기자들이 탐사 보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이 최근에 그 3D 프린터와 암 탐사 보도를 최근에 보도한 바 있고요. 이번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대선 관련 기획이랑 후보자들의 정책적 검증에 대한 체크 이런 데 좀 더 주력하기로 내부적으로 이미 조율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팩트 Y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방송될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YTN에서 공수처 관련 사찰 뉴스를 상당히 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간 보도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로 검색을 해봤더니 7번 정도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런 관련 보도를 지속해서 보도할 때 추가로 뭐 2번, 3번 연속해 갈 때는 그와 관련돼서 보완점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가 라는 정도의 어떤 업데이트된 그런 뉴스를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다. 향후에는 이런 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도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YTN의 보도를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검색을 해봤더니 약 29회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한 내용 중에 29회 중에 소위 이제 김용균 씨 보도 사망 관련 보도가 14건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이 근본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뭐 원인이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사업주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로펌의 지원을 받는 것까지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그야말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른바 4차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후속 보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2014년에 인권위에서 이미 법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고 16년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지만 지금 5년째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 심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 자체는 저희가 이제 22일 보도에서 전달을 했는데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또 그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와 무관하게 공수처 차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한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후속 보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도도 지금 아마 새해 벽두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제부에서도 지금 신년 기획으로 시리즈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고 김용균 씨 3주기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3주기 행사 자체에 대한 보도에 집중이 되면서 이번 그 제정된 법에 대한 그 실제 이행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 그 보도된 보도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예비역 여군들과의 그 간담회를 가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워딩이 이렇게 해요. 최신에 바짝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 오늘은 여성 외교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전 10시 군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만나 국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을 밝힙니다라는 워딩을 합니다. 근데 이 간담회는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간담회가 아닙니다. 전직 예비역 여군들하고의 간담회인데 이게 자막으로도 그렇게 송출이 돼요. 이 보도가 오전 10시 24분과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 44분 세 차례나 잘못 방송이 됐거든요. 이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 심지어 그 여군 출신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다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군 성폭력 피해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처리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정치면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팔로우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도 중요하지만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도 비중 있게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거길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되어야지만이 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휘발성 있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뭐 말씀하신 대로 오버입니다. 세 차례나 잘못 방송됐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이재명 후보 그때 당일에 그 일정을 체크하는 기자가 그 일정의 성격이랑 뭐 참석자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요거는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뭐 인터넷 등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보도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국 그 정책 위주의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생산적인 보도 방향을 정립하는 쪽으로 한국 언론계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데 대한 뭐 문제의식은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현실에 하루하루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고 기본적으로 제시하셨던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YTN에서 성범죄와 관련돼서 성범죄를 희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활용해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적되어 온 몹쓸짓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올해 11월경에 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이라는 표현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표현으로 몹쓸짓이라든가 일탈, 꽃뱀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YTN에서 이러한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표현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김건희 씨 보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보도는 뭐 잘한 것이라고 평가는 하는데요. 15일에 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YTN 기자에게 당신도 기자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기자가 뭐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들을 선별해서 보도하는지 여부는 뭐 넓게 보면 보도의 자유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취재 과정에서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이 내용이 또 뉴스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그 보도한 내용 이외에 내용들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그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노재승 씨는 사실 그 SNS로 김구 선생을 비하하기도 했고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주장도 했고 뭐 이승만에 대해서는 신이 보낸 구원자라고 하거나 뭐 정규직 폐지 등 이와 같은 발언들은 뭐 굉장히 극우 일베 같은 그런 데서 할 만한 주장인데 그 YTN에서 왜 이런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 노재승 씨가 출연해서 과거의 발언을 후회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오히려 변명의 기회만 준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냥 과거 발언에 대해서만 그냥 보도를 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이제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보도만 하면 됐었던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했는지 저희도 좀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이 일단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발언으로 보도에 대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전달한 상태고요. 노재승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 출연권은 사실 내부 안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대위원장에 선임이 되고 나서 바로 섭외가 된 사안이고요. 이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뭐 심지어는 뭐 폭력적인, 불법적인 발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기 전에 사실 섭외가 됐던 사안이었고, 이후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과연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들어야 될지 듣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이제 선대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직접 듣는 것이 좀 더 시청자들이 정확히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일단 저희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저는 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YTN의 디지털 정책이나 또 세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후에 미디어 지형이 변화해도 뭐 퍼블릭 어페어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 등등은 전통 미디어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있었던 유튜브 주식 채널인 3프로TV와 그 다음에 김성애의 지식백과라고 하는 유튜브 게임 채널에서 대선 후보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시키고 무려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사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방송은 선거 90일 이전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 출연이 이렇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유튜브 채널들이 이미 전파성을 뛰어넘어서 전문 지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굉장히 초점 잡힌 이용자를 끌고 가는 데 성공한 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통 미디어들은 보도에 관한 사안도 뺏기고 예능도 뺏기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할 기회도 다 뺏겨버렸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정치를 예능화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것은 그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YTN이 후보자 부인에 대한 특종을 한 것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종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유튜브 채널들이 보여줬던 발상전환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 그래서 디지털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그런 전사적인 고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도 가슴에 담고 아마 좀 새겨봐야 될 대목이 많은 지점인 것 같고요. 저희도 3프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대선 후보 토론을 잇따라 진행하는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또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좀 의미 있는 행사를 그 유튜브 채널에게 맡겼더라고요. 또 그런 일정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회사 차원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좀 재고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은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YTN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뵙길 기원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면으로 회의하고 서로 밝게 웃으면서 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